또 옐로우 월페이퍼에 화자는 지금 현재 어떤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한적한 시골에 대저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의사로서 이 아내인 화자에게 무조건적인 휴식을 취하는 처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화자는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하고, 심지어 어떤 자신의 그 지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글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존과 그의 여동생은 계속해서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존의 태도와 화자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John laughed at me, of course, but one expects that in a marriage. 존은 끊임없이 그녀의 병의 상태에 대해서 화자와 갈등을 하고 또 다툼을 합니다. 화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의사라는 권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화자의 말을 억누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병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결혼생활 전반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임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마치 화자가 하는 말이 가소로운 것처럼 웃기만 합니다. 그 다음 거를 읽어보죠. I sometimes fancy that in my condition, if I had less opposition and more society and stimulus. But John says the very worst thing I can do is to think about my condition, and I confess it always makes me feel bad. 때때로 내가 만약에 반대가 덜하고 더 사람을 사귈 수 있고 더 많은 자극이 있다면 내 병 상태가 어떨까를 상상해 보지만, 저는 항상 이 화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화자도 자기 병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물론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점점 더 그 경강이나 그 마음 상태가 나빠진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존은 안에 있는 화자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화자는 끊임없이 자기의 병의 상태를 고칠 수 있는 방도를 알고 있는 듯이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의학적 지식을 가진 존에게는 가당치 않는 일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다음 마지막 걸 보겠습니다. Dear John, he loves me very dearly and hates to have me sick. I tried to have real, honest, reasonable talk with him the other day, and tells me how I wish he would let me go and make a visit to cousin Henry and Julia. But he says I wasn't able to go, nor able to stand it after I got there. And I did not make out a very good case for myself, for I was crying before I had finished.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둘이 병의 처방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Dear John이라는 말이 알 수 있듯이 분명히 화자는
남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죠. 누구를 방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남편은 아주 끔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여기에 제시된 것이 화자의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남편이 과연 끔찍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죠. 예. 그러면 남편인 존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존은 아주 뛰어난 의사이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은 이 부인에게 모든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이 다 결정을 합니다. 예컨대 누구랑 같이 지낼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 잠을 잘 것인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결정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존은 아주 의사라는 전문직을 가진 사람처럼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종교적 믿음이라든가 또는 어떤 미신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갖고 있죠. 또 자기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또 그를 설득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존은 이 단편 소설에서 주인공은 아니지만 중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름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화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그리고 화자는 끊임없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만 어떤 인물인지가 결정되고 정의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이 중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존의 어떤 의사만이 중요시되고 있고 예컨대 화자의 병명에 대해서 처방하는 것도 존의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작가인 길만은 이러한 그 우울증을 가진 여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리고 그 남성 중심적인 이런 생각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이 소설에 반영해왔다고 했는데 이 소설의 종말에 가면, 끝에 가면 문자 그대로 존은 기절을 하고 그럼으로써 일종의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존은 굉장히 아내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길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그 벽지에 있는 여성인데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 여성은 인물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소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이 화자는 존의 무관심과 존의 어떤 그 억압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벽지에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벽지 뒤편에 어떤 여성이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벽지에 있는 여성은 점차적으로 이 화자와 많은 경우에 그 연대감을 갖게 되고 심지어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화자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합니다. 이 소설에서는요. 그런데 화자에 대해서 화자는 또한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를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남편이나 시누이도 이 화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자가 유일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벽지이고, 또한 화자의 성격이나 어떤 생각을 알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도 어떻게 본다면 벽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벽지를 통해서 우리가 화자의 어떤 그 미침 또는 화자의 어떤 그 억압됨, 소외됨 이런 것들을 서서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 벽지라는 것은 이 단편 소설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벽지에 대한 아주 긴 묘사는 이런 것들을 더욱더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데, 예컨대 벽지가 너무나 따분해서 눈을 혼동시킨다든가 계속해서 뭔가 그 감정을 불안정하게 한다든가, 또 벽지 색깔이 계속해서 역겹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벽지에 처음에는 그 악과 같은 좀 나쁜 면들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존이 그 화자에게 어떤 지적인 행동 그리고 어떤 의견도 내세우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화자가 벽지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는 그런 어떤 지적인 행동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쓰고 있었던 글조차도 존이 싫어했기 때문에 급히 숨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벽지에 대한 관심이죠. 화자가 한 말을 읽어보죠. I wish I could get well faster, but I must not think about that. This paper looks to me as if it knew what a vicious influence it had. There is a recurrent spot where petal rolls like a broken neck and two bulbous eyes stare at you upside down. 화자는 자신도 계속 병에서 낫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그 남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병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벽지에 대해서 그 벽지가 자신에게 어떤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후두룩 늘어지는 소리가 마치 목이 부러진 것 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불럭 튀어나온 두 눈이 뒤집어진 채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화자는 한편으로는 그 남편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아니면 포기했던가, 또 한편으로는 그런 남편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벽지를 보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벽지는 점차적으로 남편의 억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욱더 인간적인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모습이 약간은 기괴한 모습을 지니고 있죠. 목이 부러졌다든가 눈이 뒤집혀져 있다든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스스로 벽지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롭게는 월페이퍼라고 하지 않고 페이퍼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자기의 그 글쓰기 또는 지적인 행위와 이런 벽지와 연관성이 있음을 은근히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인 존과 이 벽지의 어떤 패턴과 그리고 자기가 갇혀 있는 것 이것 사이의 연관성을 은근히 그렇지만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지만 그 불만이나 화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도 화가 나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 상태를 글로서도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절망감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벽지에 있는 그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벽지는 일종의 그 화자의 환경을 결정하는 어떤 요소가 되고 또 어떤 의견을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갇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화자가 점차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상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화자가 이 집 주변에 이상한 그 곰팡이네가 그 온 집안을 풍기고 있다라는 이런 말을 할 때 점차적으로 이 화자의 정신이 이상해지고 있음을 최초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얼핏 보기에는 벽지가 이 화자의 정신 이상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사실은 존, 즉 남편의 어떤 무관심과 위압적인 어떤 태도 때문에 있는 것이죠. 이 작가 길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화자가 결국은 그 벽지 뒤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여성과 일치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그 화자의 그 상태라든가 남편의 태도라든가 그리고 화자의 어떤 그 벽지에 대한 집착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화자와 그 벽지 뒤에 여성과 일치시키는 그런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벽지가 일종의 그 감옥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점차적으로 이 화자가 느끼면서 그것에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한 행동으로서 벽지를 뜯어내는 것을 보여주는데, 결국에는 이런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남편이 문을 억지로 부수고 들어갔을 때 주변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기 아내의 그 상태를 보고 기절을 하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기절하자 그 위를 자유롭게 기어 다니죠. 남편 몸을 넘어서 기어 다니는데, 이것은 일종의 자유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그 자유의 대가라는 것이 자신의 그 정신을 잃는 것, 즉 미침의 상태로 가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과연 화자가 그 궁극적으로 자유를 얻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성인 화자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계와 완전한 단절, 다시 말하면 정신의 그 상실을 통해서 스스로 세계와 완전한 단절을 갖는 방법밖에 없음을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얼마나 깊이 그 여성들이 19세기 말에 남성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죠. 흔히 그 호러 소설 모임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벽 속에 있는 여성이 일종의 그 귀신과 같은 존재로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어떤 공포를 묘사한 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들은 단순하게 그 귀신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컨대 요사이 좀비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이유에서 좀비 영화가 많이 나옵니까? 예전에 처음에 이 좀비 소설이 나왔을 때는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그 패거리들 몰려다니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떼거리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기 위해서 그 좀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좀비가 무엇하고 관련해서 많이 등장합니까? 바로 의학의 문제하고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데, 즉 처음에는 예컨대 어떤 그 다국적 기업들의 욕심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비를 나타냈는데, 요즘은 또한 인간이 어떠한 그 기술로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 공포, 어떤 그 초자연적인 그런 힘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예컨대 좀비를 나타내죠. 그리고 좀비의 특징은 재밌게도 어떠한 생각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좀비들은 죽더라도 계속 살아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끝까지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비들은 드라큘라하고는 많이 다르죠. 드라큘라는 굉장히 지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더군다나 그 굉장히 힘이 세고 재빠르고 거기다가
영원히 살죠. 그런데 좀비는 그것에 비해서 일종의 그 몸뚱아리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이라는 요소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그 물질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어떤 그 정신적인 것, 그 의식적인 것, 영혼적인 것이 사라지는 세태를 풍자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요새는 이제 이 좀비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흥미롭게도 좀비 자체도 매력적인 인물로 바뀌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드라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거의 그죠, 굉장히 멋있는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이런 괴물들, 초자연적인 그 존재들,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어떤 귀신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공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등장시키는 인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하고도 관련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이 누런 벽지 뒤에 숨겨져서 거기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기어다니는 그런 여성은 당대의 어떤 그 사회적 현상, 즉 다시 말해서 남성 중심적인 어떤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활 공간을 어떤 집이라는 곳으로 한정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성들의 모습을 그렸다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뒤에 그 벽지 뒤에 숨겨져 있는 이 여성의 모습이 굉장히 그 기괴하고 무서운 존재로 나오게 되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나올까요? 그것은 일종의 남성들이 그 자신들이 생각한 그런 공간, 가정이라는 공간 밖으로 나온 여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공포 또는 혐오감, 이런 것이 투사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브라든가 데릴라, 즉 삼손의 머리를 깎아서 삼손을 결국은 멸망하게 하는 이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혐오스러운 어떤 면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점이 여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타락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삼손처럼 타락하고 아담처럼 타락하는 것이 남성의 잘못이 아니라, 남성에서 비롯된 오류가 아니라 바로 여성이 유혹하고 여성이 남성을 타락시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그 남성들은 자신의 어떤 그 오류를 또는 결점을 여성에게 투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도 그렇게 그 벽 뒤에 숨겨져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그 무시하고 정상적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남성들의 모습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 단편 소설에는 몇 가지 중요한 상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벽지의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어떤 규칙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패턴입니다. 이것들은 어떠한 벗어남, 어떠한 이탈들을 억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런 복지가 감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규칙을 통해서 무언가를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자가 애초에 그 벽지의 패턴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대체적인 경우 여기 시누이가 암시하듯이 당시에 19세기 말의 여성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 못하는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회를 일종의 어떤 그 감옥같이 여기게 되는데, 그 감옥을 여긴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물리적 어떤 창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억압된 규칙, 지켜야 될 법 또는 지켜야 될 어떤 규범 같은 것들을 암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화자는 점차적으로 월페이퍼를 페이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페이퍼라는 것은 단순하게 벽을 장식하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녀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어떤 규칙을 찾아내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는 일종의 텍스트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죠. 자기의 지적인 활동, 자신의 어떤 그 자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는 일종의 마법의 거울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페이퍼라는 말로 지속적으로 화자가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중요한 그 상징 중에 하나가 달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햇빛은 이성을 뜻하게 되고 달빛은 상상력을 의미한다라고 받아들여 왔죠. 햇볕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흑과 백이 명확하고 그림자와 그림자 지지하는 빛과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햇볕 아래에서는 애매하고 모호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에 비해서 달빛 아래에서는 모든 경계가 모호하고 흑과 백, 그 다음에 선과 악이 교차하고 중첩되어 있게 됩니다. 남성들이 19세기에서는 특히 남성들이 어떤 이성의 존재라고 생각된다면 여성은 이런 이성이 부족한 존재, 빛이 부족한 존재, 다시 말해서 달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달빛은 동시에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규칙을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어떤 영역과 교차할 수 있고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현실과 환상을 겹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마치 이 단편 소설인 The Yellow Wallpaper가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달빛이라는 것은 이 소설에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로 제시되고 있고 특히 여성성의 어떤 원리를 비춰주는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남편인 존의 빛이 태양빛이라면 이 화자인 여성 아내의 을 비춰주는 빛이 달빛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달빛 아래에서는 이 화자가
마구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어떠한 제한도 없이 기어다니죠. 반면에 햇볕이 비칠 때, 다시 말해서 남편의 남편을 그 상징하는 또는 대표하는 이 빛이 있을 때에는 계속해서 잠만 자고 자기의 의식, 자기의 어떤 그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빛이라는 것은 일종의 여성성을 그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맨 마지막 장면이 암시하듯이 결국에는 여성성이 남성성을 이기게 되죠. 이 작품의 배경은 그 약간 떨어져 있는 1885년경에 어떤 그 시골의 대저택입니다. 이곳은 길에서 벗어나 있고 그러므로서 사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어떤 그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길을 뚫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니게 되고 사람이 다님으로써 교통이 일어나게 되고 교통이 생기게 되고 교통이 생기면서 서로 어떤 사람의 접촉이 있고 이게 더 커지면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크로드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도 바로 그 길이 뚫렸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무역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곳에서 이 저택이 벗어나 있다는 것은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창문이 전부 다 창살로 이렇게 창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바깥으로 나갈 수 없음을 밖에서 안쪽을 전부 다 가두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창이라는 것은 항상 갇혀 있더라도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문은 바로 바깥을 나갈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는 데 비해서 창문이라는 것은 밖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의 입장에서 바깥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어떤 나의 입장에서 소통하는 어떤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이렇게 그 창살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창살이 되어 있는 이유는 알다시피 이곳이 예전에 일종의 보육원 같은 곳이었죠.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곳이, 그래서 아이들이 위험할까 봐 이렇게 창살을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아이들이 지내는 곳이라는 의미를 띱니다. 그래서 존이 자기 아내를 대할 때 마치 아기처럼 아이처럼 대하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성인의 말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아이가 하는 말처럼 취급합니다. 실제로 19세기 말에 남성들은 여성들이 전부 다 아이와 같다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동물과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없다라고 보았죠. 그래서 알다시피 여성 참정권을 주지 않은 것이죠. 참정권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남자는 생각이 있어서 투표를 제대로 하지만 여성들은 투표할 생각이 없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환경적으로 배경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침대는 사슬로 묶여 있는데 우리가 침대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의 잠을 자는 공간 또는 남녀가 은밀하게 그 관계를 갖는 장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
사슬로 묶여 있다라는 것은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공간조차도 그 자유가 허락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배경, 즉 여성을 유아처럼 아동처럼 대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그 여성에게 어떤 집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19세기에 아주 그 흔히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만 이 소설에서 특이한 것이 있다면 여성이 아내가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 미치게 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그 길만은 이런 그 당시에 흔히 생각되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것들을 일종의 당연하지 않음을, 그리고 이런 것이 얼마나 여성에게 큰 어떤 정신적인 그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적이고 항상 그 익숙한 것들을 일종의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것으로 바꿈으로써 얼마나 우리가 이런 일상적이고 당연하시 여겨지는 것들이 이런 그 공포스럽고 또는 끔찍한 것들을 숨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소설에서 그 화자는 1인칭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 1인칭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그 화자의 미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이 화자의 어떤 생각이나 정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는이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이 화자의 어떤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동시에 화자의 어떤 그 생각, 정서, 감정을 우리가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적절한 어떤 그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장면에 남편인 존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기절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도 존이 굉장히 남성적인 모습, 남성성을 상징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여성적인 어떤 약함, 유약함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화자는 결국 그 자유를 얻게 되고 존은 여성과 같은 인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앞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한 듯이 이 자유를 어떤 자유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상대적 자유인가 절대적 자유인가 하는 문제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독자는 이 마지막 장면을 더욱더 비극적인 어떤 모습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여성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더 극단적인 어떤 자기의 가침, 자기 피사적인 어떤 행위, 그것이 어떤 그 물리적인 감옥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 자기 폐쇄로 이르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과연 그 마지막 장면을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